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반일 감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에 대한 불만, 그리고 속재앙 찾기, 또 일본에 대한 분노, 이런 부분이 얽히고 설켜서 반일 감정이 상당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 득세할 그런 기세입니다. 이 점에서 조선과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정치인이자 계몽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윤치호 선생이 남긴 일기를 한번 들춰보는 것도 오늘 사는 한국인들에게 퍽 의미가 있고 교훈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칙칙하고 어두컴컴한 시대를 살았던 윤치호는 1865년부터 1945년까지 살았던 인물이고 1883년부터 1943년까지 날짜별로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중국어로, 때로는 한글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1919년 1월 23일 목요일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인은 일반적으로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기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의 조선인들은 고종 황제의 성화에 대해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고종 황제의 통치가 어리석음과 큰 실수들로 점철된 지긋지긋한 통치였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고종 황제를 생각하면 한 방울의 눈물이, 조선인을 생각하면 두 방울의 눈물이 눈가에 맺힌다.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안이 터지면은 그 사안을 차분히 인과관계를 따져보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슴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감정이 원하는 것은 우리와 그들로 나눠버리는 것이 익숙한 것이죠. 자주 머리를 살기보다는 가슴으로 산다는 그런 당시의 조선인 상황을 묘사한 대목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1919년 1월 29일 수요일자 일기에 윤치호는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최남선 군처럼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파리 강화회의에 알리는 게 조선 독립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것 같다.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계약, 한일 합방조약을 이야기합니다. 계약을 통해서 조선의 악정이 일본의 유능한 행정으로 대체됐다는 걸 파리 강화회의에서 납득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내용이고 일본의 강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한일 합방을 계약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러나 계약을 통해서 조선의 악정이 일본의 유능한 행정으로 대체됐다는 것, 이 대목은 가운데서 특히 조선의 학정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드뭅니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조선 말기의 비참함에 주목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그 시대의 문헌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구한말과 조선 말기의 보통 사람들의 삶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치호가 일본의 강점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항상 조국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기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싸울 수 없다면 독립을 외쳐봐야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가 강해지는 법을 모르는 이상 약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합니다. 1920년 2월 11일자 수요일 일기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성황후는 자기 왕조를 지킬 심산으로 북관왕묘를 짓는데 수십만 원을 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북관왕묘는 황후와 황제의 그리고 왕조는 물론 자신을 지키는 데도 실패했다. 이 북관왕묘를 이제 산책길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죠. 관우를 모시는 일종의 묘당입니다. 이 대목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똑똑하고 이기적이었던 황후가 물심양면으로 북관왕묘를 섬기던 것의 절반쯤만 백성에게 활해했더라면 오늘날 황후의 왕조는 무사하였을 것이다. 황후인들 가운데 민비,
명성하고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영화나 그 다음에 뮤지컬로 이렇게 인기를 끈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당한 죽음이란 부분이 굉장히 극적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료는 그녀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지, 그리고 얼마나 분쟁적이었던지, 그리고 얼마나 헛된 짓을 많이 했는지를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실상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갖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20년 2월 24일 날 서울의 부자들은 모두 다소 긴 식객 명단을 갖고 있다. 물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식객들은 일반적으로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하다. 그들은 지난 20년에 30년 동안 우리 집 식객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자기들을 부양해 주길 원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타인들에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에게 의존하며 사는 게 조선인의 제2의 본성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땅 파고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에게 손을 벌릴 정도로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가정스러운 습성 또는 본능은 배관열에서 비롯되어 발달해왔다. 관리가 된다는 것, 고상한 직함으로 위장한 기생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즘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생충이라는 영화, 기생자. 조선의 몰락은 생산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큰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생자의 위치에 정착시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동안 조선이 가졌던 그 악폐를 근대화와 산업화를 통해서 잘 극복했는데 또 다른 그런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감사함과 부끄러움과 염치와 체면을 알지 못하는 사회는 항상 어려움을 당면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일제 치하를 살았던 그런 윤치호란 사람이 남긴 일기는 항상 들춰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한일 간에 많은 갈등들이 앞으로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윤치호 일기의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전히 가장 압권에 해당한 것은 조선인은 10%의 머리와 90%의 가슴으로 산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